모두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전설의 암행어사 박문수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암행어사 출도요해서 그 뭐 춘향전에 이몽룡이가 나타난 그런 것이 순간 제 머리를 스쳐갑니다. 자, 암행어사 그러면 우리가 박문수를 연상하게 되죠. 암행어사가 뭐 조선시대에 뭐 한 명종시대부터 이것이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서 약 한 300년간 한 650명 정도의 암행어사가 배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수백 명의 암행어사가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암행어사의 박문수, 즉 이렇게 대명사가 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박문수. 자, 영조가 총애했던 신하가 바로 박문수였죠. 왜 영조가 박문수를 그렇게 총애를 했을까요? 강직하고 또 자기 할 말 다 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그런 신하이기 때문입니다. 자, 박문수, 박문수. 자, 우리 조선 최고의 그 실학자, 뭐 정약용, 또 추사 김정희, 그리고 또 명재상이었던 정조시대 때 최재공, 영의정까지 했던 분이죠. 개혁에 또 그 같이 했던 견인 역할을 했던 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다들 다 암행어사 출신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쟁쟁한 인물들을 제치고 암행어사의 전설이 된 사람은 단연 박문수다. 자, 박문수 이게 충남 천안시에 가게 되면은 이 충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박문수 유물이 이제 우리 구경을 할 수 있는데 그 유물을 보게 되면은 아, 박문수가 아주 그 이 교지 임금께서 내린 어떤 칙령들이죠.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두루 거쳤던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고령 박씨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박문수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너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다 보니까는 이 뭐 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큰아버지 또 뭐 할아버지들이 키웠지만은 다 이렇게 또 바로바로 또 이렇게 한두의 간격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런 바람에 결국은 어머니가 이제 그 박문수를 어려운 살림을 그죠 이제 하면서 아들을 공부시켰죠. 자, 이렇게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어린 박문수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가르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박문수는 그 33살이 되던 무렵에 이때는 경종 시대였죠. 경종 3년 차, 1723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4년 뒤에 암행어사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자, 암행어사라는 것은 왕의 그 신임이 매우 두터운 사람이 이제 뽑힐 수 있겠죠. 또한 강직하고 또 명석한 사람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또 바로 이 뭐랄까 일정 정도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영조가 이러한 그 이 박문수를 갖다가 딱 찍었겠죠. 왕이 암행어사를 파견할 때는 뭐 어떤 그 지방의 어떤 사정을 갖다가 좀 더 상세히 알고 또 지방의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갖다가 이게 뭐랄까 징벌을 내린다는 그런 그 뜻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한 뜻을 임금이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 소위 이제 봉서라고 하는데요. 그 봉서는 이제 밀봉된 거죠. 그래서 봉서를 딱 주게 되면은 이 임금이 사는 도성, 이 한양 밖 안에서는 볼 수가 없고 나가서 이제 그 개봉을 하게 되면은 그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어디 암행어사로 명을 할 테니 그쪽으로 가라. 그럼 뭐 집도 안 들리고 바로 임지로 가는 그런 게 관례였죠. 그래서 보통 한양 도성을 벗어나는 그 인접, 보통 동묘 부분이죠. 그쪽에 와서 이제 봉소를 열어서 암행기를 확인한 암행어사들은 집에도 들르지 못하고 곧장 길을 떠나야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행어사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일기, 뭐 서술일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18세기, 19세기 때 이 박내겸이라는 이제 박내겸이라는 분이 서술일기라는 책에 보면은 암행어사의 어떤 어떤 일과 또 애로사항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이제 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행어사가 상당히 이제 어떤 자기의 신분을 갖다가 이제 그 숨기고, 그죠? 하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의심당하는 일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또 방해도 받고, 이제 그런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박문수는 이 상당히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이 뭐랄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많은 정의스러운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봉소 좀 나오네요. 쭉 나오는데 이제 그 어떤 그 관할 지역에 가라 하는 임금님의 명이죠, 명. 자, 이렇게 이 박문수는 암행어사의 명을 받고서 지방에 가서 탐관 오리들 갖다가 징벌함과 동시에 또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들을 듣고 이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구전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박문수가 이 백성들한테 베푼 그런 은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입에서 입으로 쭉 가서 이것이 결국은 뭐 책자로도 나오고 또 박문수가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죠. 자, 영조가 이제 이 총리했던 그런 신하가 바로 박문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박문수가 비단 이런 수령들의 그 어떤 부정부패를 갖다가 엄하게 다스렸던 그것 때문에 과연 백성들이 인기가 많으냐? 그건 아니죠. 즉, 박문수는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해결뿐만 아니라 몸소 백성들의 고통을 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이때 당시를 모르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특히 영조 시대 때는 가뭄과 흉년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돼가지고서 상당히 백성들이 살기에 좀 팍팍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문수는 자기의 어렸던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그 백성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곡식을 내줄 뿐만 아니라 조정에 가서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양반, 이런 사대부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백성들한테 좀 내놓아라. 이렇게 또 청을 드리죠. 그거를 소위 분징, 지청이라고 해서 즉 대신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달라고 이렇게 청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소위 그 대신들은 지배계층들이 이걸 쉽게 용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정의 상소가 빗발치고 특히 이때 당시에는 정권을 잡은 이 권력 계층이 노론과 소론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론과 소론에서 이 박문수는 소론 계통의 이제 인물이었고요. 또 이때 반대는 노론 계통이었죠.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노론에서 이제 이 박문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제어하려고 많은 험담, 모함 이런 것들이 많이 공격이 계속됐으면 자명한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고충은 더해갔지만 지배층에서 어느 하나 쉽게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백성들이 하도 이제 굶어 죽는 뭐 이런 굶주리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니까는 조정에서 흉년에 대비해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 책자를 만들었고 구황찰요라는 그런 책도 만들어 놨었죠. 하지만 책자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어떤 치료 요법이지만은 백성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이런 구황찰요라는 책을 보고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박문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깝깝했음이 틀림이 없겠죠. 특히 이 박문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삼남지방에서 목격한 백성들의 참상을 갖다가 그대로 임금님한테 낱낱이 이제 전해드렸죠. 이때 저도 깜짝 놀란 사실인데 이때 영조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전라도 저 강진, 지금은 강진이 아주 유명한 뭐 이렇게 뭐 관광지로 탈바꿈했지만 이 강진현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사람의 시체를 갖다 구워 먹는다. 이거 뭐 완전히 이거 뭐 쇼킹할 일이죠. 이런 변고가 있었다는 것도 이때가 영조 8년 정도였는데 이런 것도 보고를 했죠. 자, 그래서
이건 국가의 아주 비상사태죠. 백성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사람의 시체를 구워 먹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영조는 영조는 대신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국가 비상회의도 열고 그랬겠죠. 이때 박문수는 대신들의 녹봉을 좀 감해가지고서 백성들을 구하자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있는 자가 좀 베풀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박문수의 비난을 갖다가 듣던 이 노론 계층이죠. 이런 대신들은 이거 아주 미친놈이다. 이 뭐 잠꼬대 한다. 이런 식으로 박문수를 갖다 아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제 몰아세워버리죠. 하지만 이때 영조는 누구 편이었냐? 박문수의 편이었죠. 그래가지고서 박문수의 청을 따라서 문무백관의 녹봉을 또 감하기도 했다는 사실. 자, 이런 박문수는 결국은 백성들 위한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양반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군역 또 면피고 뭐 내는 게 없어. 그리고 부만 계속 축적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양반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라. 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역법이에요, 군역법. 그래서 이런 게 있었죠. 이 영조 자체도 개혁적인 군주였고 또 이 백성들을 정말로 직접 만나서 그들의 빈공한 생활상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 편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굶주리고 이렇게 힘든 이런 생활이 지금 임금님께서 지금 이게 재직 중에 이렇게 있는데 이러다가 조선이 개국한 지 3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임금 때 와서 이게 종사가 날아가게 생겼다. 이렇게 엄포도 주었던 인물이 바로 박문수죠. 그러니까 감히 왕한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박문수는 강직하게 자기의 소신을 왕에게 고해 바치고 왕은 또 그걸 갖다가 받아들였던 아주 왕이 상당히 신임을 했던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양반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라 했으니 당연히 그 대표적인 것은 군역법이었다. 군포를 내는 거죠. 군포. 자, 군포는 군배를 군역의 의무죠. 그래서 배를 갖다가 1년에 또는 16개월에 2피를 갖다가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것을 내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그 부녀자들이 그냥 진짜 쉬지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또 가격은 또 엄청나게 비싸가지고서 이걸 낼 도리가 없다 보니까 막 소위 유망민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유망민이. 그래서 또 이걸 안 내게 되면은 이때 당시 유명했던 뭐 황구첨정 어린이한테도 군역을 부과하고 죽은 사람한테도 백골징포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갖다가 징수를 하고 그리고 또 도망가면은 옆집에 있는 친척들 이웃한테도 이렇게 족직이니 인직이니 해가지고서 아주 국가의 어떤 세금에 대한 포탈이 심했던 그것을 박문수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수령들이 이렇게 막 강제로 이렇게 백성을 갖다 쥐어 짜도 양반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냐면은 이때 당시에 조선의 법은 이렇게 부당한 일을 갖다 시키는 수령, 관찰사 및 여러 이 부당한 사람들한테 어떤 우리 백성들이 좀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 수령 처벌해달라라고 이렇게 고소를 할 수가 없는 법책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조선 초기, 즉 경국제전에 있었던 부민고소 금지법이라는 거죠. 즉 관찰사 수령을 고소하는 자들은 무조건 권장 100대 또는 유배 3년에 처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서 뭐 수령이 나쁜 짓을 해도 눈 뜨고 봐도 뭐랄까 이런 고발하게 되면 오히려 곤장 100대와 징역 3년에 처해지는 일이 벌어지니 어떤 형포를 벌여도 고을의 백성들한테 고소를 당하지 않았던 수령
그건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고 또 수령들은 여러 가지 비리, 담합 등을 더욱 자행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박문수는 세금에 짓눌리고 폭정에 시달리는 조선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군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냥 뭐 몇 년간이나 그냥 막 이제 뭐 논의가 됐겠죠. 결국은 영조 26년 차에 두 필의 군포를 한 필로 감하는 그런 균형법을 단행하게 이르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시험 문제 보면 영조의 업적 중에 균형법이라는 게 하나 나오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한 줄만 나와있지만 이면에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박문수는 또 내가 이걸 군포를 없애자라고 했지 언제 한 필로 감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또 역전까지 냈다는 인물이 바로 박문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군포를 양반들한테도 좀 내자. 호전법이에요, 호전법. 자, 그러면 양반도 세금을 내라는 것은 결국 양반의 입장에서 뭡니까? 조선은 양반의 나라인데, 사대부의 나라인데, 이 박문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이거 뭡니까? 이제는 조선은 뭐야? 양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니까는 노론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양반과 상놈을 갖다가 가르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즉 뭡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 없애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대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럼 결국 뭐야? 군포를 갖다 줄였으니까는 그만큼 세수를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다른 방법을 또 많이 대신했죠. 그래서 그 대신해서 뭡니까? 뭐 선무, 군관포, 그다음에 또 어염세 같은 걸로 해가지고서 어염세, 즉 뭐라 합니까? 이 어민들 이리 또 염전. 그래서 나는 이런 이득물을 갖다가 국가에다가 바치지 않고 권력과 권세가 왕족들한테 이게 갖다 바쳤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다 국가의 세수로 돌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박문수죠. 실제로 박문수 같은 경우는 이 어염세를 갖다가 몸소 실천을 해가서 개인들한테 개인들이 징수했던 그런 이 권리 이익을 국가로 환수해서 세수를 늘렸죠. 자, 어찌됐든 양반과 일반 백성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또 개인의 수익을 국가로 돌리자는 박문수의 주장을 노론 대신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노론은 이 소론의 소위 우두머리 격게 커진 이런 박문수를 갖다가 제거하려고 많은 모함했던 것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문수한테 모든 공금을 횡령했다, 부당하다 가지고서 이제 모함 상소가 들어가겠죠. 하지만은 오히려 영전에 이런 상소를 올린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파직시키고 또 박문수가 정치적인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영조는 박문수를 갖다가 편에 들어서서 박문수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박문수를 그리워합니까? 박문수의 이게 최대 관심사는 언제나 백성들의 안정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문수는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만큼 이 박문수는 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도맡아면서 영조의 어떤 1등 참모 역할을 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아까 전에 세수를 갖다가 이제 국가로 환수하면서 늘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조종의 예산을 갖다가 어떤 전략을 하기 위해서 또 탁지정례라는 그런 또 이 소위 예산 전략 방안책을 또 마련했죠. 그래서 영조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박문수는 결국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게 되지만은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영조 31년, 이때가 1755년도인데, 이때 나라를 비방하고 임금을 비판하는 글이 이제 이 소위 전라는 나주에 객사에 이제 방이 붙여진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영모였는데, 이른바 이걸 갖다가 이때가 을해년이 돼서 을해옥사라고도 합니다.
나주괴서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은 소위 그 소론계통의 윤지라는 인물 등등이 이제 소위 그 이제 그 꾸민 거죠. 자, 이러한 이 나주괴서 사건, 그 소위 의뢰 옥사라 그랬죠. 여기에 주모자를 이제 국문을 하면서 여기에 박문수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영조마저도 아니 박문수가 이런 이 영모에 가담을 했느냐, 절대로 박문수는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이때는 또 영조가 너 박문수 진짜 그랬냐? 라고 이제 또 신문을 했겠죠. 이때 박문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래 저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냥 세상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이러한 영모 사건이 있은 지 1년 뒤에 박문수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영조는 이 박문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박문수이며 또 박문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였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죠. 이건 조선실록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영조와 박문수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떠나서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사이였다. 결국은 뭐 박문수가 이제 사망하면서 바로 영의정으로 추징이 되었죠. 자, 왜 박문수를 그리워하는가? 아무리 조선 사회가 양반 사회다 하더라도 양반들도 자기의 기득권을 좀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박문수였어요. 자, 이렇게 그 사대부의 높은 직책이 있으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했던 조선시대 몇몇 재상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김육 같은 분이라든가 뭐 대동법을 주장했던 그런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정치했던 몇몇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야지 조선시대가 좀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박문수는 평생 자신의 임무를 뭘로 이렇게 삼았을까요? 하나는 국가를 바르게 경영해야 된다. 또 하나는 민생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박문수 삶의 모든 거였어요. 백성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백성들의 이상을 실현시켜준 암행어사 박문수, 원칙과 소신, 또 강한 개혁 의지로 백성들을 구하고자 했던 박문수는 진정한 권리의 모습을 평생 몸소 실천해 보였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박문수, 그가 바로 전설의 암행어사로 기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박문수.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박문수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대 목사 김범석이었습니다.